안녕하세요. 이은종의 회생파산연구소 이은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이은종 변호사의 회생파산연구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는 회사가 네. 이미 채무를 좀 밀렸다 네. 라고 해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경우에 회생 절차와의 관계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사가 회생 절차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개시 결정이 나면 이미 되어 있던 뭐 가압류라든지 아니면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그게 다 중지되는 거죠.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고 나면 더 이상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회생 채권이나 회생 담보권에 기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개시 결정 받기 전 요 사이의 기간 동안에 새롭게 어떤 강제 집행이 들어온다거나 그쵸. 아니면 이미 강제 집행이 되어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어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이럴 때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네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중지명령이 있고요. 네.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 집행을 중지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채무자, 그러니까 그 회생 절차 신청인이 신청하기 전부터 이미 예금계좌 압류가 되어 있다 또는 부동산에 압류가 돼서 경매 절차 진행되고 있다고 할 경우에 이 절차를 일단은 중지시키고, 왜냐하면 곧 회생을 들어갈 거니까 회생 절차에 의해서 변제할 거니까 일단은 중지시키자라는 게 중지명령이고요. 곧 회생 절차 개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말아라. 강제 집행 절차를 누구도 착수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라 라는 취지에서 나오는 게 포괄적 금지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강제 집행 절차를 착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금계좌 압류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재산을 보전시켜서 모든 채권자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가져라. 네네. 그런 하는 취지에서 절차인 거죠? 일단 재산을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단 대전제가 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막 이게 계좌에 압류 걸리고 부동산 경매 신청되고 이러면 그렇죠. 이 영업 자체가 좀 보존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 자체를 보존시키면서 회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두고 보겠다는 그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제도이니 네네. 그거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네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100% 다 인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회생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회생을 신청하면서 뭐 중지명령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 집행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만으로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인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채무자가 채무자의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네. 실제로 한 유찰이 4차례 정도 돼서 그 전에는 채무자는 이제 낙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약간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엔 진짜 낙찰될 것 같으니까 빨리 회생 신청을 하면서 중지명령을 신청했던 예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그동안 유찰이 4차례 될 동안이나 그동안 가만히 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회생 절차 신청하냐 이거는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봐서 회생 절차 남용으로 보아서 기각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받아주는 건 아니다. 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회생 채권과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만 중지 또는 금지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공익채권자인 임금 근로자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강제집행 신청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네네. 공익채권은 원래부터 회생계획안에 따르지 않고도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전제로 한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채권자,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회생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얼마든지 회사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회생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익채권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제를 해야 되니까 변제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공익채권에 대해서
나라나 법원에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공익채권은 회생 계획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제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이은종 변호사의 회생 파산 연구소. 오늘은 회생 절차를 들어가면서 강제집행 절차가 동반이 됐을 때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주의할 점으로 뭔가 회생 절차를 남용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인용해주지 않는다. 네. 또 공익채권자, 즉 임금 근로자라던가 다른 공익채권과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도 이를 중지시킬 절차가 없다. 네네, 맞습니다. 이은종 변호사의 회생 파산 연구소. 오늘은 회생 절차 또 파산 절차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정보인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